2030 남성이 왜 그렇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싫어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 정확히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싫다보다는 민주당이 싫다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5, 6년 전에 한창 심했던 그 젠더 갈등 이슈가 저는 주요하다고 보고, 또 그때 저는 민주당이 대응도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몇몇 의원님들이 2030 남성들이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는 뭐 얘네들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 교육 못 받아서 그런 거다 이런 그런 말을 했구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네. 이제 아예 본인들을 배제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민주당이라는 집단이 2030 남성들은 아예 뭐 그냥 극우 취급하고 이게 좀 유권자에서 배제한다라고 느낀 거고. 네, 안녕하세요. 정치 스타트업 뉴에이즈가 만드는 2030을 위한 정치 공부 방송 정치 이건 아니지. 저는 진행자 박혜민입니다. 자, 오늘은 함께 모신 분이 있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동수라고 하고요. 현재는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정치 평론하는 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어떤 평론하고 계신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저요? 네. 저 뭐 좀 많이 쓰긴 해요. 이제 뭐 한국일보, 네. 조선일보, 신동아, 시사저널, 뭐 부산일보 이런 데서 이제 2030 세대의 정치나 사회 관련한 이슈들을 좀 다루는 칼럼들을 맞아요. 쓰고 있습니다. 사실 동수님이 정치 평론이나 정치 정책 이런 활동들 하신 지 좀 오래되셨잖아요. 그쵸,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 이제 10년 됐죠. 10년 되셨어요? 2015년에 선배님이네. 한참 선배죠 제가. 그러네. 저희 오늘 네. 4주년이에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네, 그때 4주년이요. 코로나 한창일 때 이제 맞아요. 출범하셨으니까. 네. 맞네요. 저는 2015년 때 2015년. 그때 이제 한창 청년층 사이에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뭐 열정페이 아니면 헬조선 그때 난리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청년 정치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국회에서 일하는 친구들끼리 이제 우리는 좀 우리 세대에서는 진보 보수 떠나서 정책으로 좀 세상을 좀 바꾸는데 일조해보자 해서 이제 청년 정치 크루라는 뭐 사실 단체도 아니고요. 저희 약간 동아리 같은 모임을 만들어서 저희가 정책 만들어서 막 국회에 이제 발의하고 이제 의원들 통해서 이제 발의하고 이런 네네네네. 활동 했었죠. 네. 제가 그 2021년에 뉴에이즈 같은 걸 시작하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그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동수님 책이었어요. 아 그래요? 진보도 보수도 싫은데요.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은데요. 아 길어가지고 외우기가 힘들어요. 네. 그 책을 선물해 아, 주셔서 영광인데요, 진짜? 그때 처음 그 핑크색 책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영광입니다, 진짜. 네. 네. 그럼 사실 2015년에는 청년 정치라고 하는 담론도 완전히 그쵸. 없었던. 이제 뭐 아주 없진 않았는데 네.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제 뭐 청년 사회 활동하는 분들은 그때도 이제 물론 있었어요. 네네네. 뭐 청년 유니온이라든지 이랬는데 정치권에서 청년 단체 뭐 이런 개념이 거의 이제 없을 때여서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청년이 아니니까 네. 이제 다음 스텝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죠. 사실 오늘 동수님을 모신 이유는 저희가 2030 세대 정치권 분석하면 기사 찾아보면 항상 동수님이 나오거든요. 요즘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궁금한 디테일들도 있고 좀 속 시원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치권이 일단 왜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지 2030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궁금해하는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정치 구도가 기성 세대들은 아무래도 고착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0대 이상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가 굉장히 강하고 네. 이제 40대, 50대는 또 민주당 지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 이건 이제 우리 정치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이라는 구도로 이제 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양 집단은 이 지지 성향이 고착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더 이상 새로 얻을 표가 거기서는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20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고 사실 그 맞아요. 두 의제보다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투표 성향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201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진보 쪽에 투표를 많이 했지만 네. 또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보수 진영의 또 투표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쵸. 무당층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집단, 그러니까 2030 세대가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거 결과가 갈릴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 입장에서도 가장 좀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공들이는 척하고 별로 공들인다고 생각하지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야 막론에서 좀 2030 세대는 이렇다 저렇다 분석을 하고 공들여서 접근하는 듯 하긴 하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동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이제 공을 들인다는 게 사실은 저는 이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도 대선 앞두고 이제 등장했을 때부터 이미 이제 나는 뭐 블루칼라, 그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들, 그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 이제 뒤처진 사람들을 내가 안고 가겠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 근데 그 컬러를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맨날 뭐 검찰 개혁이니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니 뭐 이런 걸로 이제 싸우다가 선거 앞두고 이제 몇 달 전에야 이제 뭐 청년 정책 뭐 낼게 이런 모습 보여주니까는 청년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편적인 정책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또 이제 청년들한테 좀 지지를 얻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2015년부터 지켜보셨을 때부터 사실 청년 정치 내지는 2030에 대한 비전은 영 보이지 않던가요? 아니면 좀 보셨던 시기도 있으셨어요?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 목소리가 근래에 가장 컸던 때가 저는 2022년 대선, 그리고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네네. 생각이 돼요. 이제 그때 뭐 대표적으로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 광주에 복합 쇼핑몰 유치하겠다, 네. 뭐 이런 공약 막 내고 이제 좀 화제를 모으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제가 느낀 게 여전히 우리 정치권이 과거의 그 어떤 아젠다나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왜냐면은 이 복합 쇼핑몰 만든다고 딱 국민의힘에서 내니까는 이제 민주당에서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본진 털린 거잖아요. 광주에서 이제 당황을 해서 대안으로 냈던 그 반박으로 냈던 게 뭐였냐면은, 이 복합 쇼핑몰이라는 거는 이 광주 정신과 어긋난다. 광주 정신은 뭐 상생 뭐 이런 건데 복합 쇼핑몰은 뭐 독점 뭐 이런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도대체 복합 쇼핑몰이랑 광주 정신이랑 무슨 상관인가, 약간 이런 좀 의구심을 갖죠, 솔직히. 네. 예, 이제 근데 여전히 그냥 저는 이 기성 정치권 양당 모두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청년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2030 여성은 여의도 집회에 가고 2030 남성은 뭐 서부지법 한남동 집회에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정치권에서 남녀 구도를 갈라치기 시작하는 이 구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뭐 정치권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지금 진단하는 것들 중에 틀린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정한울 박사님 운영하시는 그 한국사람연구원이랑 그 네. 한국리서치가 이제 비상겸 직후에 이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에 20대 이제 남녀 모두 이 탄핵 찬성 여론이 80% 이상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업체는 다르긴 하지만 뭐 한국갤럽이나 이런데 여론조사들 보면은 이제 20, 30대 남성층에서도 여전히 이제 탄핵 찬성 여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거의 국민 평균 정도 수준 나와요. 이제 근데 이제 마치 20, 30대 남성들은 뭐 보수화됐고 극우가 돼서 뭐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켰네, 일으켰다, 막 이런- 구고화됐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이 집단에서 반발을 굉장히 많이 사서 네. 확실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20, 30대 여성들은 여전히 이 탄핵을 찬성하는 강도가 굉장히 강한데 남성들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좀 반대가 늘었다기보다 찬성하는 강도가 많이 줄긴 한 것 같아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했을 때 여성들은 확실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데 네. 남성들은 한 세모 정도 그리고 있는 정도. 이제 탄핵은 맞는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민주당은 싫은데, 약간 이런 정서가 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전 이게 이제 그 미디어의 어떤 프레이밍, 그 낙인과 배제 이런 데서 좀 비롯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이나 미디어가 계속 이렇게 오류를 범하면 다시 그거가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또 얘기를 또 하고 소모되잖아요. 애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작점이 왜 나오고 계속해서 왜 그런 오류로 갈라치기를 하는지, 뭐 때문에 어디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는지, 이게 그냥 몰라서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좋아서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게 아무래도 선명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탄핵 지난해 12월 달에 탄핵 찬성 집회 때 2030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나선 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네. 이제 이게 이제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 네. 그럼 또 그 반대편에 누구를 또 이제
부상을 시켜야 되나 했을 때 사실 이제 2030 남성들이 물론 이 탄핵 반대 집회에 뭐 절대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건 맞거든요. 이제 네. 그게 저는 뭐 좋은 빌미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미디어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이제 여의도의 2030 여성대, 뭐 한남동이나 서부지법의 2030 남성이라는 구도로 이제 구도를 짜놓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또 잘 팔릴 만한 이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는 또 이제 특정 집단에서 이렇게 좀 반발을 사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갈등을 만들어야 오히려 이야기가 더 잘 팔린다라고. 그렇죠. 그 사실 그렇다고 2030 남성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2030 여성이 그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또 정치권에서는 이미 그렇다는 기정사실을 가지고 또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여론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그런 게 뭐 완전히 뭐 20, 30대 남성이면 뭐 다 뭐 민주당 싫어하고 여성은 국힘 싫어하냐 했을 때 그건 아니긴 한데 네. 사실 대체적인 경향성 자체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2030의 뭐 이념 지형을 이렇게 쫙 했을 이제 펼쳐놨을 때 2030 여성들은 좀 중도보다 비교적 민주당에 우호적이고 네. 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국힘이나 이런 보수 진영에 우호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한 5년 전, 뭐 4년 전 이때는 젠더 갈등 이슈 때문에 그 이슈 자체로 이제 그게 또 심화한 경향들이 있잖아요. 뭐 네. 지난 대선 때도 사실 뭐 여가부 폐지 공약이라든지 그쵸. 뭐 아니면 이대남 뭐 이대녀 이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의 경향들 보면은 사실 요즘 딱히 막 20, 30대에서 젠더 갈등 이슈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치 뭐 보수 진영도 그렇고 진보 진영도 그렇고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뭐 어느 한쪽을 부각시키고 또 어느 한쪽을 배제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나 이런 걸로 지금 20, 30대 여론 지형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이제 확실한 거는 20, 30대에서 가장 큰 집단이 있다면 저는 아마 무당층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제 네, 네. 뭐 국힘이 괜찮을 땐 국힘 찍고 민주당 그쵸. 괜찮을 땐 민주당 찍고 이런 여론이 가장 크다는 거는 정치인들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여론조사 보더라도 무당층이 제일 크고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결정 유보층이 훨씬 더 유의미한 숫자로 보이는데 딱히 거기에는 그렇게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없는 사람 취급하죠. 왜 뭐 그럴까요? 어려워서 그럴까요? 이제 규정하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직은 이제 없는 표니까는 깍두기처럼 빼놓고 네. 있는 사람들 중에 보자 했을 때 이제 뭐 누구는 진보 누구는 보수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냥 지지 성향이 평소에도 확고한 분들은 네. 어차피 그 경향대로 이제 투표하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에 저는 무당층이 제일 이 결과 중요한- 바꾸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일단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언론에서 소외되고 있는 측면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 무당층을 어떻게 접근하고 정치권이 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하나 더 아까 이제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2030 남성이 국유화됐다라고 하는 입장 반대편에서는 반대편이라고 좀 애매하지만 또 아니다. 그게 정말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훨씬 더 큰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그게 가장 주류 의견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네. 이제 탄핵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정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또 근데 민주당은 또 싫은데 약간 이런 정서 때문에 특히 이제 지난해 12월 탄핵 집회에서도 이제 2030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론상으로는 이제 뭐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집회는 적극적으로 안 나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탄핵 집회까지 나갈 동기는 못 된 거죠. 네네. 그냥 탄핵은 찬성하지만 민주당은 싫다는 그 감정이. 근데 이제 내심 그래도 찬성은 하고 있는데 막 정치권이나 미디어에서 또 얘네 또, 극우화돼서 안 나오네 이러니까는 또 그거에 대한 반발이 헷갈림이 더 이제 커지고. 탄핵 찬성 여론을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그런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재명 대표와 그 민주당을 싫어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 정확히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싫다보다는 민주당이 싫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5, 6년 전에 한창 심했던 그 젠더 갈등 이슈가 저는 주요하다고 보고 또 그때 저는 민주당이 대응도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게
그 뭐 몇몇 의원님들 뭐 서른 의원님이나 뭐 이제 몇몇 의원님들이 그 2030 남성들이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는 뭐 얘네들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 교육 못 받아서 그런 거다 이런 그런 말을 했구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아예 본인들을 배제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민주당이라는 집단이 2030 남성들은 아예 뭐 그냥 극우 취급하고 이게 좀 유권자에서 배제한다라고 느낀 거고 네. 또 반대로 이제 2030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여성가족부 폐지나 이런 것들 하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 이제 좀 지지율 좀 안 나온다 싶으면은 툭하면 여가부 폐지 막 이런 공약들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아 저 집단은 우리를 뭐 사람 취급 안 하네, 막 약간 이런 감정이 들었기 때문에 또 국힘에 대한 이 반감이 계속. 반감이 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없는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되게 비토하는 메시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정당에 대한 어떤 정서, 감정이 굉장히 우호적일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최근 또 여론조사에서는 20대, 30대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좀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이제 좀 미디어에서 어쨌든 그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여전히 큰데도 불구하고 무당층 좀 더 높잖아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어떻게 지지율이 오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20, 30대에서 탄핵 반대 여론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들 보면 대체로 ARS 조사 많거든요. 자동응답 조사. 근데 우리만 해도 여론조사 다 하세요, 응답?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걸면은 그래도 좀 대답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전화 그 기계음 들리는 순간 다 꺼버리잖아요. 그 ARS가 태생적으로 이제 좀 고관여층, 그러니까 이제 양쪽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확한 민심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느 쪽이 더 강하게 결집하고 있냐는 보여줄 수 있지만 네. 보편적인 여론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청년층의 탄핵 반대 여론이 높다고 또 이게 기사화가 되고 그게 또 점점 확대 재생산되다 보니까는 그렇게 여겨지는 측면이 일단 하나는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또 민주당도 이제 2017년 우리 대선 때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대안 세력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이렇게 반감이나 의구심을 갖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뭐 문재인 당시 후보의 뭐 이미지도 좋았고 네. 또 이제 민주당도 딱히 그런 뭐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게 뭐 잘했다가 아니라 지금처럼 논란이 있을 때가 논란이 있는 아니었거든요. 후보가 예.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아 뭐 당연히 문재인이 대통령 하는 거지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최근에 이제 뭐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사법 리스크나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여론이 아무래도 또 여론조사에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까 무당층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당층 어떻게 보면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사실 지난 2024년 총선에는 뭐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으면 제3지대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막 제3지대가 많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근데 또 지금 지지율을 보면 또 양당이 아닌 제3지대가 필요해서 그런 흐름인가 하고 하면 또 그렇게만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어 상태가 되게 많다고 여겨지는데 2030은 왜 양당이 다 싫을까? 왜 뽑게 딱 지지하는 정당이 아직 없을까? 먼저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2017년 대선 때 이제 유승민, 심상정, 뭐 안철수 이런 분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분들 지지가 가장 높은 세력들이 청년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층이 되게 다양하게 투표를 했어요. 그때는. 네네. 근데 그거는 일단 그 시절에는 어차피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라는 어떤 일단 암묵적인 합의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찍고 싶은 사람 찍을 수 있었던 네. 그런 이제 어떤 그 구조적인 환경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양당이 막 첨예하게 맞붙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어차피 한쪽이 된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 국민의힘 대
뭐 이 민주당이라는 구도가 워낙 팽팽하게 맞붙고 있어서 그 제3당이 좀 비빌 틈이 없다. 좀 이렇게 활동할 만한 공간이 많이 없고 또 그때 많은 주자들도 없죠, 사실. 그때 이제 뭐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런 분들 굉장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만한 어떤 거물급 인사가 제3지대에 없다는 것도 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럼 청년들이 이 좀 양당 다 싫다고 하느냐 했을 때 결국에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산업화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네.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이제 민주화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뭐 반공 뭐 무슨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이제 뭐 독재 뭐 청산이니 뭐 검찰 개혁이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청년층 제가 이제 30대 거의 뭐 후반인데 저만 해도 이 민주화가 산업화 민주화가 모두 달성된 뒤에 태어난 세대인데 그쵸. 저보다 또 이제 아래 세대는 또 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새로운 어떤 아젠다라든지 담론을 어느 양쪽 다 이제 갖고 있지 못한 게 지금 이 청년 세대가 양당 다 싫다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사실 요즘 2030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 되게 막 특별위원회. 근데 이거 우린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10년 내내 네. 보셨을 거고 그거 하는데 사실 내용 들어가 보면 막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도 되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 어떻게 하면 2030의 어떤 마음을 표심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정치권의 주된 질문인 것 같은데 만약에 동수님이 이제 10년차 정치평론가로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 민주당에서 나오는 후보라고 하면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평범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당마다 또 뭐 청년 얘기 듣겠다고 이제 뭐 위원회 꾸리고 뭐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다 자기네 당원들이잖아요. 어차피 이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그 나이만 젊다 뿐인 분들 모아놔가지고 뭐 얼마나 이제 물론 이제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네. 또 아주 막 새로운 얘기를 구하진 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는 이제 고관여층이 아닌 그런 평범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꼭 이제 뭐 청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일반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지 본인들만의 그 어떤 그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이제 끼리끼리 하는 얘기만 이제 주고받으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하는 얘기를 공명시키지 말고 네. 평범한 사람 얘기 들어라. 그렇죠. 예. 근데 또 지난 대선 때 꽤 막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유세 차량에 마이크 주고 올라와서 얘기해라 이런 거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때 리스너 프로젝트 하시기도 했잖아요. 맞아. 예. 근데 뭔가 저는 그때도 그 아까 얘기하신 그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죠. 그러고 없어졌잖아요. 그 뒤로 그런 노력이. 그 리스너 프로젝트가 그 아마 다이너마이트 청년 무슨 위원회 뭐 그런 네, 청년 네, 조직에서 맞아요.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청년들 얘기 듣고 우리가 공약으로 내겠다는데 거기서 대박친 게 그 탈모약 건보 적용 뭐 이런 공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요구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단편적인 뭐 정책으로 이렇게 던져줘라가 아니라 이게 평소에 이제 좀 사람들 얘기 많이 듣고 그거를 이제 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도 말씀하신 거 보면 대선 때 그런다고 해놓고서는 대선 끝나니까 또 그런 노력 다 없어지고 또 이제 뭐 맞아요. 김건희, 명태균 이런 걸로 그냥 싸우고. 맞아요. 전 되게 또 제일 황당했던 거는 비상계엄 직전에 국민의힘 뭘로 싸우는지 기억하세요? 국민의힘이 물러섰죠?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글 썼냐 아니냐로 아. 싸웠잖아요. 근데 일반인들 그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쵸. 솔직히 당원 게시판에 썼든 안 썼든. 맞아. 전 그거 보면서 우리 정치가 진짜 보통 사람들의 시선과 많이 멀어져 있구나를 좀 느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 맨날 싸워서 지겹다고 얘기하지만 일하려고 싸우면 오히려 고맙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산업화 세대와 그 민주화 세대의 세계관 안에서 중요한 걸로만 싸우니까 자꾸 정치랑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치가 싸우는 걸 보고 지겹고 보기 싫어라고 하는 2030 세대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정치에 대한 분석을 하는 정치권 분석을 보면 2030이 무당층인 이유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막 이렇게 평가하시는 경우도 또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아니요, 그 지금의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지. 진짜 우리 일상과 맞닿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사회 참여를 많이 할 리가 있냐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거든요. 유해지 시작하기 전이었으면 네. 저는 한동훈 당원 게시판 이거 얘기 들었을 때 네.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사실 명태균 게이트도 막
정치권은 난리잖아요. 근데 제 주변 그냥 정치권에 상관없는 연관 없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그게 뭐다 이렇게 별로 관심이 그쵸.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 관심이 없는 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예를 들어서 뭐 금투세를 뭐 없애냐 유지하느냐, 뭐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하느냐, 뭐 연금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로 싸우면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근데 우리랑 하등 상관없는 뭐 검찰 개혁이니 명태균 게이트니 이런 걸로 싸우니까는 관심이 없죠 아무래도.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기업으로 비유를 하면은 기업이 본인들이 소비자들 니즈에 못 맞춰서 물건 내서 망하면은 맞아요. 자기들 탓을 해야지 소비자 탓하는 기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정치권은 보면은 본인들이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내지 못했으면서 소비자들이 뭐 관심이 없어서 뭐 공부를 안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소비자 탓을 한단 말이죠. 맞아요. 이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몇 명이 이 물건 사니까 아 역시 이걸 다 좋아해라고 이제 네. 막 얘기를 하고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거 사는 사람들은 잘못한 거야라고 또 반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선배님보다 좀 늦게 들어왔지만 그 정치 기사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2030이 진짜 지속 가능해지는 미래에는 정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나 걷고 얼마나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비율 문제 얘기를 하는데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주자. 이게 사실 저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더 많이 걷는 이유가 세수가 부족하기 네. 때문이니까 미래 세대 부담을 줄여주자. 그래서 더 많이 걷어야 돼 하는데 더 많이 주자를 얼마나 더 줄까로 이제 기성 정치인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이 걷고 그대로 두거나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진짜 중요한 2030 세대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짝짝꿍이 잘 맞잖아요. 네. 같이 세금 인하해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솔직히 정치라는 게 결국에 표가 깡패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좀 2030들이 어떤 의제에 대해서 연금 개혁도 그렇고 저는 사실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문제도 그렇고 네. 강하게 이제 뭉쳐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안 들을 수가 없겠는데 이제 모든 정치가 다 그렇지만은 현안들이 그렇지만은 이해관계라는 게 다 엮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아무래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표가 더 큰 쪽으로 이제 손을 들어줄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데 2030이 아무래도 그 점에서는 힘은 약하긴 하죠. 예, 그래서 청년들 도 그렇고 뭐 지금 청소년들도 그렇고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데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뭔가 해결을 할 때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 너무 커져 버리면은 이게 좀 상식적으로 조율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그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청년층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음모론이 있거든요. 네, 뭐예요?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이렇게 세력화돼서 목소리를 가지고 그 연금 문제 이래서 문제야, 주거 정책 이래서 문제야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기성 정치인들이나 기성 세대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업화 세대를 대변해야 되고 민주화 세대를 대변해야 되는데 막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세계관으로 요구하기 시작하면 무엇에 구색을 맞춰야 될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애초에 지금 무당층이라고 해서 투표를 결정하지도 않았으니까 뭔가 뭉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굉장히 끌려가거나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그래도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인구 수도 그렇고 투표율도 사실 청년층이 기성세대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힘을 얻기 어려운 이런 세대예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정치 구도가 이제 뭐 6070, 4050은 너무 이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결국에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지는 게 2030이고 그쵸. 그 캐스팅 보트라는 게 결국에 결정권이잖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2030이 충분히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고 그걸 이렇게 레버리지를 해서 액션을 해야 네. 되는데 20대 남성은 어느 쪽이고 20대 여성은 이쪽이니까 얘네는 지금 갈등이야 라고 하면 기사 보고 이거 나 아닌데 짜증나 막 이렇게 하면 또 정치랑 멀어지고 네. 그럼 정치에 멀어지면 정치에 관심 안 가진다고 하면서 또 이제 말을 안 듣고 그때마다 구색 맞추기 정책 좀 만들거나 위원회 만들고 구색했다가 또 이제 선거 끝나면 또 나몰라라 하고 약간 이 악순환이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인한테 원래 좋았던 걸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저의 음모론인 거죠.
약간 어떠세요? 이거 뭐야 일루미나티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맞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들한테 유리하죠. 왜냐면 이 본인들은 확고한 어떤 지지 기반들이 있잖아요. 네. 요것만 갖고 가면 되니까는 사실 음.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깨느냐는 또 이제 그쵸.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이거는 저희 세대가 저희들이 해결해야 해결해야 될 것 돼요. 같은데. 해결해야 돼요. 사실 뭐 솔직히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은 뭐 2030 관련해서 저희 말고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최고다가 아니라 우리밖에 우리밖에 없잖아요. 예. 사실은 뭐 동수님이 이제 그래서 모든 기사에 검색하면 이렇게 얘기했다. 그거 저희 보면서 맞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동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2030 세대는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의 위치가 있는데 이 힘을 가장 강력하게 잘 쓰려면 이번에 다가오는 대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국에 이제 정치권도 이제 그래도 평소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 때 되면은 이제 좀 기민하게 이제 여론을 좀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막 청년들 자주 가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막 유튜브나 이런 데도 많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이제 각자 관심 있는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관심 있으세요? 저는 전세 사기 문제. 아, 그쵸. 뭐 전세 사기도 그렇고 저도 사실 경제 사범들 처벌하는 문제. 오, 요즘에 저는 이 너무 공감해요. 잠재적인 출마자분들한테도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루나 테라 사태 권도영 네네네네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한국에 오면 안 된다고 지금 막 미국으로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우리 어떤 경제 사범, 전세 사기도 그렇고 코인 사기범들도 그렇고 그쵸. 한국에서는 제대로 처벌 못 받을 거라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미국 보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전 이런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만들어야 된다. 전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대선 때 그래도 의제로 부각할 거고 그럼 또 이제 어떻게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모여 있는 곳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야 네, 된다라는 그쵸. 거죠. 네. 저도 막 되게 공감돼요. 어떻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어쨌든 2030 정치인들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대표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선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이 등장할 수 없는 선거, 예를 들어 대선은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2030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하드캐리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모여서 무당층이 모여서 우리가 이거 들어주면 뽑아줄게라고 오히려 역요구를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근데 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저랑 뉴에이지랑 철학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그래요? 게 재밌어. 일단 젊은 사람 정치인이 많아져야 된다. 맞아요. 근데 전 솔직히 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 뽑아놨는데 위에서 하는 얘기 똑같이 하고 있고 요즘 딱 솔직히 꼬라지가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인데 탄핵 반대 막 이런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뭐 누구 수호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차라리 나이가 많더라도 과거에 뭐 미국의 버니 샌더스 같이 그냥 이 세대의 목소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하지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긴 해요. 근데 물론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동의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청년 세대가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하는지 전세 사기도 그렇고 저는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반영해 줄 수 있는 후보를 또 이제 지지해 주는 게 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구나. 또 막 반박하고 싶다. 반박 한번 그래서 약간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가 아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한 우선순위나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가 넘어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근데 똑같은 거수기가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2030 지지를 받아서 그 목소리를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 들어갔다기보다는 어떤 지금 정치의 폐쇄성이나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무당층처럼 2030의 표심이 명확한 분들이 좋은 정치인을 제대로 밀어주면 그분들도 눈치 안 보고 메시지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 대선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소위 소확행?
방식의 정책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막 네, 그때 그랬죠. 당시에 뭔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드리는 각자 개별적인 문제를 저희가 잘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권이 커뮤니티에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왠지 저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거북하지 않고 이제 하면은 좀 인기도 좀 끌면서 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한 문제 같은 연금 이슈나 주거 안정 문제나 아니면 뭐 노동의 이중 구조 문제나 그 취약한 2030이 겪는 제일 어렵고 특히 기성세대랑 대립할 수밖에 없는 문제, 뭐 정년 연장 문제 이런 거는 전혀 건들지 않는 거. 그러면은 뭔가 2030한테 지지는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효과적으로 우리 미래를 좀 바꿀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오는 게 더 필요한 거 아닌가? 미래 비전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 일단은 말씀하신 게 당사자가 아니면 그 세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 부분은 되게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비판하는 부분은 젊다고 다가 아니다. 젊다고 그냥 기껏 많이 뽑아내는데 다 똑같은 얘기하면은 그거는 의미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전 지금 청년 세대 꼭 청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40,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전반적인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연금 문제도 그렇고 고용 연장 문제도 그렇고 이게 결국에 다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는 단편적인 정책으로 야 니네 뭐 얼마 줄게 무슨 취업지원금 줄게 이런 식으로 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정치를 수십 년 했는데 얼마나 좋아졌느냐 아니잖아요. 안 좋아졌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 정치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용기가 아닌가. 이게 너무 맞는 말씀이시죠. 정년 개혁도 그렇고 저는 요즘 또 이제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수도권 쓰레기 어디다 버리는지 아세요? 인천으로 다가. 아니요. 인천 사람이라 알아요. 인천으로 서구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25년에 이 매립지가 이제 종료가 되고 그쵸. 서울 경기가 대체지를 찾았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마포로 올까 막 이런 얘기도 소각장 하고 막 이랬는데 아직까지도 결정 못했고. 그쵸. 근데 이것도 사실 진작했어야죠. 쓰레기 어디다 버릴지 미리 결정해놨어야 되고. 저는 솔직히 그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역 주민들 반발이 무섭다고 인천한테 계속 지금 십몇 년 동안 빌면서 연장하다가 이 지경이 됐는데 저는 조만간 쓰레기 사태도 나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용기 없는 정치권들의 어떤 그 미필적 고의라고 해야 되나 책임 방기가 이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치인을 응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점친이 아니라 저는 용친. 용기 있는 정치인 밀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용친 브레이브 웨이즈. 브웨이즈 어떠세요? 저 만들까요? 브웨이즈 어떠세요? 브웨이즈. 저희가 오늘 이렇게 2030 세대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분석하는 방법이나 그것들의 오류 그리고 왜 그러는지 그럼 그걸 전환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당층으로서 목소리를 힘을 낼 수 있는지 그래서 용기 있는 정치인도 어떻게 밀어줄 수 있는지를 저희 오늘 이동수 평론가님을 모시고 배워봤는데요. 동수님 오늘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 꼭 한마디 남기고 싶으시다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먼저 이제 뉴에이즈 바뀐 사무실은 제가 처음 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옛날에 오셨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야 그 영등포 구청역에 있을 때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뉴에이즈의 성장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어렵던 시절 함께했던 전우로서 기쁘기도 하고요. 앞으로 더 이렇게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2030 세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제 정치권에 10년 있어 보면서 느낀 게. 진짜 모른다예요. 저는 정치인들이 우리 어떻게 사는지 어떤 문제인지 다 알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보니까는 진짜 아예 모르더라고요. 어떤 뭐 청년 세대에서 있었던 논란이나 이슈라든지 아젠다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만 그래야만 뭐 그래도 받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청년분들 2030 세대꯫ 분들이 좀 정치권을 향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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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치 이건 아니지는 유튜브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해서 공감하시거나 분석에서 의아하거나 더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방송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